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책 한 권을 통째로 흡수하는 대저택 서재, 이제 이 서재에서 인문학, 고전문학, 철학 장르까지 망라해 가장 수준 높은 책을 매주 두세 권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특히 성공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책, 서강대 철학과 최진석 교수의 저서죠. 인간이 그리는 무늬와 함께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들어주시되 반드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적용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이뤄내는 하루하루에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죠. 소크라테스와 한나절을 보낼 수만 있다면 애플이 가진 모든 기술을 다 주겠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 저자는 인류의 긴 역사를 단순화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잡스의 말의 의미를 찾아 나선 오늘의 묵직한 이야기,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세계사를 배웠을 것이다. 세계사에는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구분한다.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한 걸까? 재미있는 일은 무슨 근거로 시대를 이렇게 나누는지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도 모른다는 것이다. 구분한 근거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답변이 너무나 싱겁다. 과연 그럴까? 생물학적으로 같은 사람이지만 생각의 틀을 다르게 가졌다는 점에선 다른 사람들이다. 이 틀은 바로 세계관이다. 역사에서 중세를 벗어나 근대로 진입을 알리는 최초의 신호탄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주장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의 한 철학자도 이런 말을 던진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 이전 사람들에게 인간이 존재하는 근거는 신과 자연에 있었다. 최초의 인간은 자연과 신의 소속물이었으며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란 없었다. 이후 인간이 비로소 현명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자각되기 시작한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다. 그렇게 중세인과 근대인으로 달라진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간다. 이 갈라짐이 획기적인 것이고 그렇게 시대가 구분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조하려는 것이 갈라짐 그 자체가 아니다. 갈라지는 곳 앞 뒤에서 각각 하나의 결로 움직이는 인간의 무늬가 중요하다. 쉽게 인간의 동선이라 하자. 미래를 준비한다 해놓고선 이 인간이 움직이는 동선을 가늠하지 않는 건 큰 실수다. 아무튼 데카르트를 기점으로 이성의 출현은 우리를 어떻게 바꿨을까? 중세시대 신과 자연에 귀속되었던 인간은 그 품에서 한 발짝 빠져나와 집단의 구성원으로 이해되는 존재로 바뀐다.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힘을 발휘하는 형국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개인보다 회사가 중요했고 나보다 우리가 중요한 시대를 거쳤다. 그렇다면 근대에서 현대로 갈라짐은 무엇이 만들었을까? 개인이다. 집단으로서의 인간이 분화되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비중을 두게 된 것이다. 스티브 잡스는 세계와 관계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혼자 있는 인간의 손에다 쥐어져 버렸다. 이전에 인간은 반드시 여럿이서 힘을 합쳐야만 힘을 발휘했으나 이제는 작아진 컴퓨터 하나로 세계와 맞짱을 뜰 수 있게 된 것이다. 손바닥 안으로 옮겨간 세계는 이동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에 힘입어 개인을 완벽하게 우위로 올려두었다. 이제 거대 조직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주는 게 아니다. 개별 인간들이 자신의 욕망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겠는가. 현대를 관통하는 가장 큰 세계관은 욕망이다. 잡스가 어떻게 인간을 전혀 다른 유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잡스는 지금의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는가, 어떤 방식을 통해 일을 해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더 행복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다.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전에 인간의 행복에 대해 생각했다는 뜻이다.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행복, 이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위대함의 출발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구성하는 기존의 프레임을 지키고 거기서 더 나아지려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보통의 행동 양식을 벗어나서 프레임 자체를 관찰하고 프레임 자체를 달리하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유의 패턴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이것이 위대함의 출발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잡스가 행복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신화가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면도 분명 있을 것이다. 폐쇄성과 비밀주의로 대표된 문화는 여전히 논란이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그의 기업이 기술과 문명 변화에 따라 인간이 또 다른 인간으로 변모해가며 다른 유형으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거기에 적응하려고 했다는 사실이다. 주목할 건 잡스의 성공이 아니라 인간이 변화해가는 맥을 이해한 것, 그것을 집요하게 관찰한 태도다.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 인간의 동선, 인간의 문의를 읽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성공한다. 우리는 이것을 크게 인문, 인류의 문화라 부른다. 어느 사회나 초기 단계에서는 대개 정치학과 법학이 중심 기능을 한다.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이 주도적인 기능을 한다. 그 다음 사회가 좀 더 발전하면 철학, 심리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 학문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보다 더 발전한 나라는 고고학이나 인류학이 주요 학문으로 부상한다. 고고학과 인류학을 발전시킨 나라를 보면 대개 제국을 꿈꿨던 나라다. 제국은 민족적으로 전혀 다른 영역과 구성원에게까지 통치권을 확장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화두가 되었던 것이 인문학 열풍이다. 철학과 같은 인문학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문명과 인간의 흐름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미래 메시지를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문학은 개인이나 국가의 진정한 독립과 깊이 관련 있다. 한국은 오랜 기간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온 경험이 많이 없다. 주도적인 이데올로기는 중국의 그것이었고 그 다음 일본식 이데올로기, 그 다음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현상은 한국 대학의 철학 박사학위 내용이나 형식에 잘 드러난다. 박사학위 논문이 대개 자기의 세계관을 피력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세계관을 분석하고 해석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를 보자. 우리는 생산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자동차라는 장르를 개척하지 못했다. 즉 우리가 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이해 혹은 해석해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시도가 대다수다. 그런 한국에서 언제부턴가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요한 화두로 지목하고 있다. 이건 바로 인문학적 토양에서만 가능한 작업이다. 왜? 인간의 맥을 짚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작게는 나, 크게는 세계가 움직이는 동선의 방향이 어디로 움직일지 그려보는 능력이다. 망상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의 방향과 관련 없는 것, 상상은 방향 바로 앞에 점을 찍고 우뚝 서보는 것이다. 아무튼 인문학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건 더 주체적인 발걸음의 증거다. 그런데 이 인문학을 주도하는 그룹은 놀랍게도 정치인도 아니고 관료도 아니며 교수도 아니다. 기업인, 이들을 편하게 상인이라 부르자. 우리는 상인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른 직업에는 없는 상인들만의 특징, 바로 자신들이 한 판단이나 결정이 곧바로 자신의 승패를 결정해 버린다는 것이다. 월급쟁이인 내 입장에서 이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잘 버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렇게 큰 부자가 또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건 더 신기하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번의 선택이 트리거가 되어 터지고 난다. 매번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는 상인들에게는 보기 힘든 긴장감이 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 있기에 늘 예민함이 살아있다. 이 예민함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갖추어진 고도의 감각, 나는 이걸 더듬이라 부른다. 상인들은 이 더듬이를 가지고 매사 이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대개는 정확히 안다. 논리적 분석을 따지지 않고 바로바로 판단한다. 매우 탁월한 능력이다. 딱 보면 안다. 이 딱은 바로 감각이다. 세상사 모든 일을 딱 보고 알아내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데 이 딱 더듬이는 예민한 감각을 유지할 때만 작동한다. 그리고 그 예민함의 기저에는 인문학, 인간의 문의를 훔쳐보는 노력이 있다. 미국에서 랭킹 50위, 100위 안에 드는 기업 CEO 중 MBA 출신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미국의 USA 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1000대 기업 CEO 가운데 경영학 관련 전공자가 3분의 1에 그친다고 한다. 그럼 다른 이들은 뭘 전공했나 들여다보니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들,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앙드레 코스툴라니, 벤저민 그레이엄, 존 템플턴, 마크 파버 등만 보아도 모두 철학 등 인문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다. 실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입학생을 상대로 한 세계 최고의 전략 컨설팅 펌 맥킨지의 입사 면접에선 합격자에게 철학을 복수 전공하라는 메시지를 곧바로 전달한다. 이유는 따로 없다. 인문학 출신을 갖다 놓으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 예민한 더듬이는 통찰력이란 단어로 주로 표현된다. 여기 젊은 남자가 있다. 머리를 길게 기르고 핑크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무슨 꼴이야? 하며 싫다 나쁘다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혹은 신기한데 나도 해볼까? 라며 좋다고 말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을 것이다. 마음에 든다 혹은 마음에 안 든다, 둘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점으로 가보자.
느림, 게으름, 비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다. 이 중 어떤 책은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책들을 보며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부지런히 살아도 잘 될까 말까인데 게으름이나 피우라니 이 책은 싫다. 혹은 그래, 난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왔어. 이제 주위를 둘러보자라며 이런 책들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또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둘 중에 하나인 모습이다. 만약 당신이 좋다 내지 나쁘다 둘 중 한 가지 생각만 들었다면 아직 리더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생각이 단지 좋다 나쁘다 뿐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주인이 되어 끌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좋다 나쁘다로 대답하는 양상을 정치적 판단이라고 명명한다. 인문학적 통찰은 이런 정치적 판단과 결별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다. 좋다 나쁘다는 판단은 인문학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길들여져 있다는 증거다. 정치적 판단은 주입된 가치관을 따라서 세계와 만나거나 혹은 그것을 근거로 세계를 해석한다는 의미인데, 예부터 동양에서 위대한 리더로 모신 성인은 일반인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바로 조짐을 읽는 능력이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한비자는 성인이란 아주 작은 현상을 보고 사태의 조짐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최종 결과를 안다고 하였다. 조선의 철학자 이익의 성호사설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성견지명, 즉 무슨 일이 닥치기 전에 혼자 깨닫는 것, 먼저 아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인인 것이다. 세계에는 도도한 흐름과 방향이 있다. 문명을 이끌고 가는 힘이 있는 것이다. 큰 흐름을 비밀스럽게 보여주는 작은 일이나 현상을 우리는 조짐이라 한다. 이 조짐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간단하다. 인문학적 통찰은 예, 아니오로 대답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질문하는 데서 비로소 열린다. 모두가 대답하려고 할 때 외롭게 혼자서 질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인문학의 목적은 인문학적 지식을 갖추어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다른 이의 답을 들여다보고 인간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아채 그 결과를 근거와 표현에 담아 잘 남긴 사람들을 우리는 철학자라 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생각의 결과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해 놓은 것을 철학사라 한다. 이 철학은 본디 질문에 기대고 질문은 상상력에 기댄다. 왜 상상력이 부족한가라는 물음에 가장 원초적인 답은 질문을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질문을 하지 못하는가? 바로 자기가 없기 때문이다. 왜 자기가 사라졌는가? 자기가 자기를 만날 기회를 박탈당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나 이것만큼은 확실하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인간의 문의는 점점 더 자기를 만날 줄 아는 능력에 기울어 갈 것이다. 내가 대학원 면접을 보면 의뢰 이런 상황이 대다수다. 대학원에 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가요?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왜 육아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한국의 도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육아 철학을 공부해서 이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나는 그럼 대답한다. 한국의 소통 문제나 도덕 질서를 세우는 그런 무거운 사명을 도대체 누가 학생한테 부여했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대체 누가 학생한테 시킨 거죠? 그럼 학생은 당황한다. 의아한 표정으로 따지듯 나를 바라본다. 무슨 일을 하든 일단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한다. 자기가 없는 곳에서는 어떤 성취도 이룰 수 없다. 왜? 인간의 문의가 그리로 가고 있으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는 튼실한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건강하다. 다른 면접 상황을 보자. 무엇을 연구하고 싶은가요?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도가 철학을 공부하고 싶죠? 학생은 끙끙 앓더니 겨우 한마디 내뱉었다. 저는 도덕경을 읽을 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스스로 멋쩍은 대답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진땀 흘리는 학생에게 나는 자신의 욕망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을 봤다. 어느 날은 이 학생을 본 교수 한 명이 와 이렇게 말했다. 선배님, 쟤 저렇게 공부하다 죽을지도 몰라요. 어지간히 시켜요. 놀랍게도 난 그 친구에게 공부를 시킨 적이 없다. 좋아하는 일을 통하면 확실히 보편적인 기준이나 합리적 계산 혹은 객관적 표준을 벗어난다. 누구나 숭배하는 이념을 따르지 않는다. 체계를 초월한다. 욕망을 따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 아닌 고유한 바로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소리다. 가치 표준에 의해 인도되지 않고 자기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비밀스런 힘에 의해서 감각적인 통찰을 믿고 움직이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대인배고 리더이며 다음 세대에 웃음 짓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개념의 구조물인 이념에 지배되지 않고 피가 통하고 몸이 살아 움직이는 활동성을 위주로 한다. 우리 안에 활동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바로 욕망이며 덕이며 개성이며 기질이며 감각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는 대행자가 아닌 비로소 사람으로 살아간다. 지금 개인과 욕망이 집단과 이성이란 이데올로기를 부수고 부상하려는 과도기에서 욕망이라는 단어는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 욕망, 부정적이고 점잖지 못한 느낌이 들 것이다. 우리가 이성의 신화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이성은 히라보인 로고스를 기원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라티오가 되고 이 말은 계산, 비례, 비율, 조화 등을 뜻한다. 이성을 의미하는 불어의 레종이나 영어의 리슨이 모두 여기에 기원을 둔다. 그러니까 이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면 이 세계는 아주 질서 있고 논리적이다. 나에게 있는 개별적 독립성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공통의 성질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그 안에서 개인은 우리가 원하는 이념에 도달하기 버거워지면 바로 열등감이나 불행한 느낌 속으로 빠진다. 불안과 불행 혹은 고갈되어가는 느낌은 바로 우리 속에서 내가 피폐해져서 가는 길이다. 3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우리를 외치는 게 편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그게 바로 인간의 무늬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다. 오직 나에게만 있는 고유한 충동, 힘, 의지, 활동성, 감각 등을 욕망이라고 부르자. 어쩌면 무의식 덩어리일 수도 있다. 거친 황무지이며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이다. 자기 자신마저도 알아듣기 힘든 상태로 아직 언어도 아닌 야생의 어떤 소리일 뿐이다. 개보다는 늑대에 가깝다. 욕망은 이곳에 있는 나를 저곳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고 그 모호함마저 욕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 이야기에 벙찐다면 아래와 같은 질문에 체크해보자. 지금까지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해야 하는 일들을 착실하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바람직함, 해야함, 좋은 일처럼 선명하고 뚜렷한 기준에 맞게 살았다면 당신은 단일한 기준으로 관리되었고 통제되었다. 좋은 일이 아니고 좋아하는 일이다. 자기가 바라는 내적 충동, 즉 욕망에서 출발해야 한다. 경지 정리가 매끄럽게 잘된 땅에서 누구나 심으려고 하는 작물을 심고 남들보다 더 잘되기만을 바라는 경쟁적인 요행을 갖지 말고 차라리 측량도 안 된 황량한 들판에 서서 세계와 자신의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고민하는 자가 되어라. 편안한 어느 한편을 선택하기보다 경계에 서서 불안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정형화된 성공의 공식을 버리고 내 더듬이가 예민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라. 자기를 대면하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고 마치겠다. 글을 써라. 글쓰기 가운데 연애편지가 제일 어렵다. 왜? 의욕이 넘쳐서 그렇다고 본다. 바라는 게 넘쳐서. 할 말 이전에 감정이 극도로 부풀어져 폭발 직전이다. 그래서 기막히게 잘 쓴 연애편지는 대개 대필된 것이다. 대신 쓰면 평정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글자는 영혼이 세상에 직접 강림하기 어려워 머릿속에서 몇 번 폭파한 후 팔뚝을 거쳐 팔목을 타고 흐르다가 종이 위에 떨어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응고된 것이다. 글쓰기를 영혼의 세속화라 하겠다.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몸속에만 머물기 버거운 영혼이 밖으로 뛰쳐나온 것, 그것이 바로 글쓰기다. 글을 쓰는 것이 힘들면 베끼는 연습이라도 해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이라도 써야 한다. 자신과의 약속은 생각만으로 되지 않는다. 글로 쓰면 약속은 더욱 선명해진다. 인간은 오로지 글을 쓸 때 자기를 만난다. 글쓰기를 통해 자기와 대면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서늘한 기운을 진 채 새벽 손님처럼 다가오는 삶의 문제를 부담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문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곧 상상하는 일이고 그 문제를 붙잡고 나누었던 상상을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걸 우리는 창의성이라 한다. 자기가 주인으로 등장하는 순간이다. 이 사람은 반드시 예민해진다. 그는 봄이 왔다고 말하는 대신 직접 새싹을 보게 된다. 예민함이 유지되는 사람은 이성적 대답은커녕 욕망에 기초한 질문만 해댈 것이다. 남들이 듣고는 괴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세상의 도도한 흐름을 보려 한다. 그는 집중하고 유연할 것이다. 그도 잡스와 마찬가지로 철학자와 한 끼 식사에 많은 돈을 지불할 것이다. 더 많은 돈이 생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철학, 즉 인간이 움직이는 흐름을 삶의 작동과 관련시켜 볼 수 있는 사람과 구체적인 삶의 현상과 분리된 어떤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 사이에는 비로소 수준 차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걸 듣는 당신만큼은 반드시 전자이길 간곡히 바란다.
오늘 하루 저자의 보석 같은 인사이트를 여러분 생존에 연결시켜 볼 줄 아는 시선으로 한 뼘 올라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진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이 일 왜 하지? 더 잘 살고 싶은데. 그런데 잘 사는 게 도대체 뭔데? 지금 이 나이 먹고 인생 바꿀 수가 있나? 40을 넘어서면요, 흔히 인생의 반고비를 넘어선다고 하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일도 많고요. 수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때 막 헷갈리는 거죠. 잘 살고 있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는 건지. 그래서 오늘은요, 인문학자 임성훈님의 40에 읽는 소크라테스,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루하루 진짜 눈앞에 닥친 문제들 해결하는데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내 스스로를 다잡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40년을 넘게 살다 보면요, 성공만 했다거나 아니면 실패만 계속했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누구나 크던 작던 성공의 경험, 실패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요,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의 기억도 있고, 그 끝을 알 수 없었던 절망의 시기,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는 믿었던 무언가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런 경험 역시 모두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40, 중년이 되면요, 인생의 쓴맛, 단맛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맛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40이 넘어도요, 여전히 인생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일단 젊음이 계속될 줄 알았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한 부분들이 갑자기 아프기도 하고요. 또 일은 어떤가요? 하고 있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는데 꼰대라는 말을 듣습니다.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외롭다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정작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뭔가 갑자기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시기에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나는 왜 사는 걸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당장 오늘, 이번 달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지만 이런 질문들이 진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수학처럼 답이 딱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민하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 자신만의 철학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살면서 흔들릴 때, 휘둘릴 때, 위기의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실용적인 지식만큼이요,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철학적인 지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2500년 전에 가죽 신발을 신고 아테네 거리를 막 거닐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또 한 손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걷는 2024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의 무게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이 아는 것이 없다는 그 단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무지를 가장 먼저 깨달은 겁니다. 무지의 지,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 그걸 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위대한 알미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아폴론 신전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야 할 대상, 너 자신,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요, 적어도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너 자신의 무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너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봐. 사실 너는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런 지혜가 없잖아. 네, 요즘 말로 정말 뼈를 때리는 말인데요,
여기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요, 문자 그대로 지식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알긴 아는데 어설픈 거죠. 그 알에 대해서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고 있는 지식은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렇게 다들 믿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의심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인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하고 숙고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강조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되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무조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사실 자체를 먼저 인정해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를 안고 살아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엉뚱한 해결 방법으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부족함 자체를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 무지를 인정한다는 건요, 지혜로운 겁니다. 진짜 무지한 건요, 여러분,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진짜 인생,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여러분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라면 출근 준비를 하면서 뉴스를 틀어놓거나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네이버 뉴스나 영상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또 댓글들 안 볼 수 없죠.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름대로 정보를 막 얻으실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실제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서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또 나누고 시간을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뭔가 내 관심이 너무 외부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렇게 외부에 관심을 두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선택의 순간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고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이런 대화의 소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서부터 잠이 들기 전까지 그렇게 외부에만 관심을 둔다면 도대체 나는 누가 관심을 두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을 사실 자신에게 속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엇에 속한 것이 그 무엇 그 자체보다 소중할 순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 즉 외부 환경은요, 내 자신보다 절대 소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2500년 전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이 돈벌이나 자기 집안 살림, 군대의 지휘나 대중 연설, 국가의 관직, 이런 것들의 정신을 빼앗겨서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잃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돌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강조한 겁니다. 스스로를 돌볼 것. 소크라테스가 삶의 마지막 순간 독 미나리 즙을 마시기 전, 자신이 죽고 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기 몸을 닦아줄 거잖아요. 그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목욕을 하러 가기 전 한 말입니다. 어쩌면 생애 마지막 말이 될지도 모르는데 소크라테스는 각자 자신을 돌보라고 말한 거죠. 70년을 넘게 살아온 차타가 공인한 철학자의 마지막 당부가 자신을 돌보라였다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요,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자신을 돌봐야 한다. 자신의 무지를 일단 깨우치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들여다봐라.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거 할 때 행복한지, 그걸 알아가는 과정을 무조건 꼭 거쳐야 한다고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강조했던 겁니다. 내가 어느 집안 누구의 자녀건, 내가 어떤 기업의 부장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건, 사회적 지위, 재산, 학벌 이런 건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그 사람의 본질, 즉 그 사람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껍데기가 아닌 자기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그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게 사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그걸 깨우쳐 주는 일이 자기의 소명, 즉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시간, 에너지 다 쓰고 있진 않으신가요? 정작 여러분 내면은 돌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나를 볼 줄 알아야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팩트인데요.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프랑스 사람들이요, 비슷한 식생활을 하는 다른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심장병에 걸리는 확률이 낮은 그 현상을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자주 먹는데도 상대적으로 심장병에 덜 걸린다고 하니 말 그대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거 진짜 팩트일까요? 1991년 미국 CBS 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요, 이 프렌치 패러독스가 소개됐는데, 프랑스의 한 교수가 이 방송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즐겨 마시는 레드 와인이 심장병 발병률을 줄여주는 거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레드 와인 소비량이 1년 만에 44% 넘게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랑스 교수의 말 그대로 레드 와인이 심장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루 한 잔 정도의 와인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레드 와인 속에는요,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의 일종인 레드 베라트롤이 들어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데 이 성분을 1g 정도 섭취하려면 레드 와인을 무려 하루에 500병 정도는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극소량의 항산화 물질을 얻으려다가 술독에 빠져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네, 이 알코올과 수명에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캐나다 약물남용연구소 팀 스톡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수십 년간 말해왔던 식후 한두 잔 술은 건강에 좋다, 이건요,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잔 정도의 술만 마셔도요, 수명이 3에서 6일 정도 줄어들고, 하루 한 잔의 술을 매일 즐긴다면 인생에서 2달 반의 시간이 사라진다고 해요. 알코올은 일반적인 상식과 다르게 건강에 무조건 해로운 독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술 이야기를 갑자기 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냐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일단 소크라테스는 술을 마셨을까요? 마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마셨다고 해요. 종종 귀족들의 술자리에 초대를 받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만약 그 시절 소크라테스가 지금같이 술이 건강에 미치는 이 영향을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알았다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서 살았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술을 많이 마셨던 건 술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란 겁니다. 물론 몸에 나쁜 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끊지 못할 정도로 중독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말로 나쁘다,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걸 절대로 원하지도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쁜 걸 아는데도 원한다는 건 그게 정말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확 와닿게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앞서 예를 들었던 술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술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는 것의 장점을 강조하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사회생활을 위해 정말 필요하고, 하루 한두 잔 술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팩트라고 생각하고 그걸 강하게 믿고, 술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 수두룩하다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또 본인은 술이 잘 받는 체질이라는 이야기까지 이르게 되죠. 결국 자신에게 술이 해롭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술이 몸에 해롭다는 증거와 사례들, 각종 연구들이 넘쳐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정확하게 아는 것, 이거예요.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프렌치 패러독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일까요? 따지고 보면 프렌치 패러독스는 프랑스 전역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보다 정확히는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오히려 프랑스 북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심장병 사망률, 평균 수명은요, 유럽의 다른 나라 평균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남부 사람들의 느긋한 생활 태도,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자주 섭취하고 온화한 기후까지 영향을 받아서 프렌치 패러독스보다는 지중해 패러독스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와인이 몸에 좋다고 그대로 믿어버렸던 그 시절 미국 대중들처럼 남에게 주어들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잘못된 지식은요, 잘못된 판단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상식이라는 이름표를 단 정보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영상도 이른 아침 출근길에 혹은 하루 일을 마치고 퇴근길에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한 바로 그 일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면 괜찮은 걸까요? 오직 물질적 부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스스로 감옥을 만든 것과 같다. 네, 이 말은요, 생텍쥐베리의 인간의 대지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돈벌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오직 돈뿐이라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막 소명의식 이런 걸로 막 가득 차서 그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일을 하면서 살 수는 없겠죠. 스트레스가 분명 있고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일하러 가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보람은커녕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생각, 판단, 행동의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정말 최소한의 가치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그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서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명히 열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싫어서,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그런 일에 내 인생 갈아넣기 싫어서, 그래서 이 일 때려치고 파이오족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소크라테스 역시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소크라테스도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살만한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죠. 행복은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안다. 그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필요한 것을 얻고 비로소 행복해진다. 네, 소크라테스는 자기를 알고 자신이 원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고민하지 않고 남에게서 주어진 일만 해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요, 사실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행복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이건 명확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스스로에게 꼭 진짜 물어보셔야 합니다. 모든 질문은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외침이다.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죠. 자신에게 다가오는 자극,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납득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아이들의 질문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처음에는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해 주다가요, 어느 순간부터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혼내고, 너무 당연한 거 질문한다고 생각해서 귀찮게 생각하고 대답 잘 안 해주고.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들의 질문에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어른들도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세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있죠? 누군가를 알기 위해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을 보면 된다고요. 좋은 질문은요, 그 질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또 문제를 바라보는 색안경을 벗게 하기도 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대가였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진짜 잘했던 게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질문을 던지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 태도, 이걸 진짜 중요하게 여겼고 잘했어요. 사실 인간의 역사를 보면요, 끊임없는 질문과 검증의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심판하기도 했고요. 지구가 네모 반듯하다는 말, 태양이 지구를 돈다는 말을 의심하고 결국엔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죠. 이게 맞는지 정말인지 다르게 볼 수는 없는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꼭 필요한 순간마다 내가 아는 게 진짠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불만족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곤 했죠. 소크라테스처럼 질문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류는 지금까지도 발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묻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40살이 넘게 되면요, 자기가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사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직장 안에서도 일정 수준의 지위에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노하우, 나름의 해법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거 예전에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거 더 알아볼 것도 없어. 내 말이 맞아. 딱 봐도 안 되겠네. 해보나 마나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해봤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경험을 바탕으로 내는 답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상황은 항상 변하니까. 답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애초에 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답을 정해둡니다. 답을 정해두는 닫힌 마음, 이 닫힌 사고로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점점 늘어간다는 걸 깨닫게 될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삶 자체가 대화였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배우려고 했지만 절대 가르치려고 하진 않았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소크라테스는 나는 무지하다,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전제로 대화를 시작했거든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대화를 하는 상대는 뭔가 막 무장해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을 딱 정해놓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제로 베이스, 이 상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어요. 정치가, 예술가, 장인처럼 사회적으로 굉장히 명망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소위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매춘부와도 대화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서 말이죠.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대화에 대한 기록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나의 논리로 찍어 누르고 묵살시키고 자기 주장을 결국 관철시키는 그런 도구로 대화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요, 이 대화를 통해 상대를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왜 한 거지? 홀로 탁월함에 이르지 않고 왜 평생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스스로를 깨닫게 하는 그 길을 택한 걸까요? 여기에서 플라톤의 국가에는 그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동굴에 갇혀있는 죄수들, 그들은 햇살 가득한 세상은 꿈도 못 꾸고 동굴 안에 횃불에 비친 그 가짜 그림자를 이 세상의 전부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몇몇 깨어있던 사람들이 힘겹게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상을 마주합니다. 따뜻한 햇살과 아름다운 풍경을 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혼자 행복하고 말까요? 아니었어요.
다시 돌아가요.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진짜 세상의 모습을 막 전하는 거죠. 동굴 속 죄수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깨달음을 얻고 그 진실을 알려준 사람들에게 고마워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이런 마음이었겠죠. 한 번뿐인 삶인데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그 탁월함을 향해 나아갈 때 그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그걸 알려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제가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 타서 사람들의 표정을 정말 유심히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의 99.9%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리고 표정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무표정 아니면 어두운 표정. 그리고 엄청나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 표정을 하고 직장으로 힘겹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성장을 해야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장할 때는요, 막 우상향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그렇게 쭉 가지 않아요. 마치 애벌레가 고치가 됐다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신하듯이 도약을 하는 그 시기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오랜 시간 무언가를 해와 그 고통의 시간이 너무도 길었다면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나의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